헤세가 또 젊은 청춘 시절에 쓴 작품들이 좀 표가 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대체로 대가들의 작품이 젊었을 때 쓰는 게 많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처럼 대가들의 생각이라는 건 과연 어떨까 하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작품이 사실은 이 유리알 유이입니다. 헤세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분의 자기의 문학적인 온갖 영향을 여기에 다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소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그 다음에 시타르타, 그 다음에 지와 사랑으로 번역된 거하고 유리알 유희, 이 정도 되겠죠. 헤세의 작품 중에서. 근데 데미안하고 이 초기의 작품들은 물론 이 말기의 작품도 헤세는 대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썼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모든 작가들이 다른 이야기, 서사를 갖고 와도 다른 장소,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고백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저를 안 드러내고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로 하고자 하는데, 결국 아는 사람들은 그 문맥 속에서, 작품 속에서 야, 당신 어디 이렇게 다 짚어내더라고요. 그걸 보면 숨겨도 드러나는 게 이 문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세는 1877년 7월 2일인가 3일인가 태어났습니다. 독일계 러시아 아버지인 선교사와 또 선교사의 딸인 어머니로부터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목사고 하면 약간 너무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같은 거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살인가 이렇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일찍 신경증,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39세 때인가 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융과 만남으로써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그때 융이 한참 영향을 미칠 때거든요. 그 프로이트의 제자로 들어가서 프로이트와 상벽을 이루게 된 그 융을 찾아가서 내 좀 살리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융이 처방을 내린 게, 당신은 가만 보니까 글도 잘 쓰고 또 그림도 잘 그린다고 들었다. 근데 글도 좋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 왜? 글은 계속 써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림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헤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화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헤세는 그림은 헤세처럼 그려라 하는 말이 있어요. 헤세의 그림을 나중에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경증, 우울증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젊은 시절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1939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독일이 세계에 끼친 독일이 다른 세계의 어떤 이런 막 파괴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게 이 작품인데, 이게 1931년 2년에 쓰여져 가지고 한 10여 년간 작품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 56세에 써서 68, 9세까지 쓴 작품입니다. 말년에 속하기도 하는데, 헤세는 85세, 86세 살았거든요. 이 작품을 쓰고 난 뒤에, 근데 이 작품 전에 모든 작품들이 인간과 전쟁, 황폐화된 이 세계, 이런 거를 화두로 썼기 때문에 독일이 세상에 끼친 그런 악영향에 비해서 오히려 독일 사람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유리알 유이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가 어떤 정신적인 세계의 정수를 보게 하는, 그 다음에 현실과의 어떤 맞짱을 뜨는 토론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작품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줄거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재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헤세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상, 혹은 이념, 혹은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헤세에 대해서는 말이 여러 가지, 온갖 일화도 있고 한데, 특히 유레알 유희라는 이 작품은 시중에 사람들이 보통 잘 알지를 못하는 작품이에요. 작가들도 읽으려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곤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8회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다 낱낱이 한 며칠이고 천천히 읽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잘 안 되고, 또 여기서 읽는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게 재미가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줄거리가 없는, 별거 아닌 거지만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장을 음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누이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헤세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한 주인공이 다른 적대자적인 입장 혹은 자기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항상 멘토를 만나가지고 그 멘토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아가 성장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미안이죠. 데미안의 마지막 결말에 보면 싱클레어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데미안도 부상을 당해서 와 있어요. 그래서 데미안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우리는 끝장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으니까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멘토를 해줍니다. 이제 내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네 스스로 너를 봐야 할 때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는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면의 세계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카오스고 어둠인 것처럼요. 근데 햇살이라든가 별빛이라든가 이런 밝음이 바짝바짝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해주게 하는데, 그 자기 내면의 거울을 보니까 어두움의 검은 끝도 없는 깊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걸 비로소 응시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깊은 상처, 어둠을 응시하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대면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적나라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헤세는. 그래서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이 유레알 유희는 어쩌면 그 후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건데, 헤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성장하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한 작품을 쓸 때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된다? 성숙한 인간들이 나타나요. 어릴 때 낭만에 대하여 시집을 쓸 때, 22살 때 펼 때는 완전히 철 모르는 낭만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계에 대해서 막 자기가 감성을 막 내뱉고 하고, 그 다음 다른 수레바퀴 옆에서 데미안에서는 청소년에서 이렇게 자아를 완성해가는 약간 덜 익은 인간이 나와요. 덜 익었는데 끝에 비로소 익어가는, 여기에서는 완전히 익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헤세도 책을 낼 때마다 자기가 완전히 변신합니다. 뭘 통해서? 주인공과 그 책에 나오는 자기가 진술하고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상에 의해서. 근데 저도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하나의 작가가, 한 사람의 작가가 다 책을 낼 때마다 성숙해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한 세계를 부술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세를 흠모합니다. 왜? 한 개인으로서. 작품 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한 주인공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각성을 하는 게 나와요. 각성은 더 큰, 그걸 다 낱말로 말하면 깨달음이잖아요. 각성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관념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철학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선택, 행동을 지켜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헤세는 관념적이고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썼지만 사실 그의 작가에게 글이라는 건 곧 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직접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헤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저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당신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허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데미안의 결말에 말했던 것처럼 늘 인간은 타인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그 자기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에 부름에 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 멘토를 만나더라도 그 멘토는 사실 도와주는 조력자, 어떤 배경이 되거나 그런 거지 실제로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좋은 현장을 탐험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결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세는 그 자기의 말처럼 그렇게 작품을 써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리알 유이는 크노이트라는 한 음악을 잘하는 조그만 학생이 음악 명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명인을 만나서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거기는 유리알 유희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놀이 형태의 뭔가를 배우는 동네예요. 학교예요. 그게 대충 설명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이 문학인지 논리학인지 수학인지 음악인지 뭔지 놀이인지 악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철사로 된 철사에 갖가지의 빛깔이 있는 유리알을 이렇게 걸어서 그것이 마치 음표에 오선지에 매달린 음표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예술을 유리알 유이라는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가상의 유희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종합 예술 한 인간의 완성을 재는 지표가 되는 도구가 유리알이에요. 그걸 유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옛날에 원효처럼 깨달음이 깊고 큰 사람이야말로 바로 시중하고 연결된다 이런 거하고 맥이 통할 겁니다. 그래서 유리알이라는 어떤 체계의 거대한 뭐가 아니고 가장 단수가 높은 어떤 악기든 예술을 다루는 그거는 유희다, 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이징하라는 사람은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놀이에 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릴 때 막 나가서 그냥 무조건 놀고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알 유희를 그 상급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근데 크노이트는 이 유리알 유희에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유희를 청강하러 온 플루 이름 뭐더라? 혹시 아세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현실에 굉장히 욕망을 둔 청년이에요. 그 청년과 이 크노이트는 서로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두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까 멘토가 온다 그랬죠. 근데 적대적인 입장이에요. 그 두 사람이 우리도 뭐 이렇게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막 토론을 하는 것처럼 이상세계에 발을 디딘 크노이트와 자기 친구예요. 자기 친구가 토론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대학의 상아탑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시인들이나 문인들
그리고 예술가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의 놀이라는 거죠. 이 이 친구가 플로니오가 보기에는. 그래서 엉터리 그렇게 너희들끼리 그걸 했으면 뭐하냐, 이 속세로 나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강변을 합니다. 그러면 플로니오 크노이트는 이것도 괜찮은 세상이라면서 스스로 맞지가 않죠. 근데 이 플로니오에게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어요. 티토라는. 그 티토가 요즘 치면 뭐 과외 공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헤어져요.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헤어집니다. 근데 그때 다시 수도원을 견학하게 돼요. 여기에 학교 선생님이 너무 크노이트가 대단한 사람임을 알고 그 본격적인 유리알 유희의 명인들이 사는 수도원에 그 파견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녀 말고 수도사 말고 그 천주교의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 신부님이 대단한 명인입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 유희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명인이라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명인으로 크노이트가 선출이 됩니다. 선출되고 그 신부님은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세계, 정신의 세계, 학문의 세계, 예술의 세계에 초인류가 된 크노이트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플로니오하고 만나서 언쟁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꾸고 있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가 물질이 아닌 이 정신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성을 하게 돼요. 이 세계는 곧 물질 세계의 문호를 개방해야 될 것 같아. 이 수도원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감하게 최고 명인의 자리를 버리고 속세로 나옵니다. 플로니오의 자식인 티토를 가르치러 갑니다. 플로니오의 청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좀 가르치라. 네 속세에서 그 수도원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장에서 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왔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방갈로나의 특히 휴양지로 된 그쪽에서 이제 티토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그 풀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크노이트가 물에 빠져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티토가 와서 크노이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인, 요즘으로 치자면 교황 정도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거기에 자기를 가르치러 왔다가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망나니인 나를 위해서 어떤 한 대단한 사람이 희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탕으로부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걸로 작품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재미는 없죠? 없는데, 자, 그렇다면 크노이트의 삶이라는 건 정기적인 형식을 띈 작품인데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크노이트라는 사람은 실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헤르만 헤세가 만든 사람이에요. 500년 뒤의 세상에서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기 형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물론 헤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에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유희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착안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전쟁으로 얼룩진 많은 사람들의 아픔, 시달림, 폐허 이런 데서 숭고한 정신의 세계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노벨상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처음부터 이렇게 건너뛰어서 중간중간 서사가 연결되는 억지로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 테니까 줄거리는 제가 이야기한 거 전체라고 보시고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저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리알 유희. 유리알 유희의 기록 가운데 유희의 명수 요제프 3세라고 불리고 있는 요제프 크네이트에 관해서 찾아낼 수 있었던 약간의 전기적 자료를 이 책에 확보해두는 일이 우리의 의도이다. 이 시도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신생활의 법칙이나 습관에 어느 정도 모순된다는 혹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개인적인 것을 해소시키고 개개의 인격을 교육청이나 학문이라는 성직 제도 속에 가급적 완벽하게 끼워넣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의 정신생활의 최고 원칙의 하나이다. 게다가 이 원칙은 오랜 전통 속에 매우 광범위하게 현실화되어 있으므로 우리 제도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기적이고 심리적인 사실들을 찾아내기란 현재로서는 몹시 곤란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전혀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우리 지방의 정신생활의 성직 제도 조직이 익명을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 그 이상의 실현에 접근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생활의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의 명수 요제푸스 3세의 생활의 일단을 기록에 남겨 그의 인격의 윤곽을 어렴풋하게나마 소모하려는 시도를 고집한 것은 일종의 개인 숭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신봉하는 풍습에 대한 반항심 때문도 아니며 오히려 진리와 학문에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어내려온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날카롭고 가차없이 공식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힘으로 반대 명제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우리들 관청과 정신생활이 지닌 익명적인 특징의 기초가 되는 생각을 우리는 긍정하며 존중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정신생활의 옛 역사를 특히 유리알 유희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지만 발전의 모습, 확장이나 변화, 본질적인 시기 등이 진보적으로 해석되건 보수적으로 해석되건 간에 참된 지도자 한 사람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도 유리알 유희의 진면목은 무엇보다도 그 변화를 가져오고 개조와 완성에 기여한 인물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세 말기와 우리 시대 사이에 가로놓인 문화시대의 위대하고도 영속적인 업적으로서 20세기의 모든 시기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철학이나 문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음악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지나간 몇 세대와 창조적인 경쟁을 단념한 이후 또는 베토벤과 초기 낭만파 이후 2세기에 걸쳐 음악 수업을 지배한 화성적인 것과 순수한 감각의 강약법을 동경하기를 단념한 이후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이 계승한 그 문화의 모습을 한층 순수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음악의 기원은 멀다. 그것은 도량에서 생기고 우주의 근원에 기인한다. 우주의 근원은 양극을 낳고 천지는 음양을 낳는다. 천하가 태평하면 만사가 안정되고 지상의 모든 것이 도를 따르면 음악이 완성된다. 욕망과 욕망이 그릇된 길로 흐르지 않으면 음악은 완성된다. 음악이 완성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음악은 마음의 균형에서 생긴다. 마음의 균형은 공평한 데서 생기고 공평한 것은 천하의 도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서로 음악을 말할 수 있다. 음악은 천지의 조화와 음양의 일치에서 생긴다. 무너지는 나라나 망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음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음악은 즐겁지 못하다. 그러므로 음악이 음란해질수록 그 백성은 더욱 우울해지며 군주는 더욱 천해진다. 이리하여 음악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이다. 성스러운 군주들이 모두 음악을 숭상한 것은 그 음악이 즐겁기 때문이었다. 하나라의 거리나 은나라의 주 같은 폭군은 음란한 음악을 만들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아름답다 하고 많은 소리를 흥겹다 하였다. 그들은 소리의 인상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구하고 들어본 일이 없는 소리를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과격한 것을 구하며 도에 넘치는 일이 있었다. 초나라가 망한 원인은 마귀를 부르는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음악은 사실 어디까지나 음란한 것이었다. 그런데 도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런 음악은 음악의 본질에서 멀리 떠난 것이다. 음악이 본질을 잃으면 음악은 즐겁지 못하다. 음악이 즐겁지 못하면 백성은 반드시 우울하고 그 생활을 망치게 된다. 이것은 모두 음악을 모르고 음란한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 생긴다. 그러므로 태평시대의 음악은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다. 그것은 정치가 그렇기 때문이다. 불안한 시대의 음악은 격하고 노엽다. 그 정치가 도를 어긴 탓이다. 망하는 나라의 음악은 감상적이고 애절하다. 그 정치가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다. 이 유희는 옛날에는 개인이나 동호인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행해지고 있었고 물론 오래전부터 교육청의 호의에 넘치는 장려를 받고 있었다. 이것이 공개적인 조직을 가지게 된 것은 먼저 프랑스와 영국이었었고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빨리 그것을 뒤따랐다. 어느 나라에서나 유희위원회와 유희의 명수라는 칭호를 가지는 최고 유희 지도자가 있게 되었다. 명수가 친히 지휘하여 이루어지는 공식 유희는 정신적인 의식으로 드높여졌다. 명수는 정신의 고향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직책이 그렇듯이 물론 익명이었다. 몇몇 측근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의 개인적인 이름을 몰랐다. 유희 명수가 책임을 지는 공식 대유희에 한해서 라디오나 그 외의 공식적인 국제적 보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공개적인 유희 지도 외에 유희자와 유희 학교의 양성이 명수의 의무로 되었다. 그러나 명수들은 무엇보다 유희의 발전을 극히 엄격하게 감시해야 했다.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새로운 기호나 공식을 유희의 목록에 넣을 것인가 아닌가, 간혹 있는 일로서 유희 규칙을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 새로 포함되는 영역이 적합한가 혹은 없어도 좋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의 명수들로 구성된 세계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유희를 정신적인 사람들의 일종의 세계어라고 본다면 명수의 지도하에 있는 각국의 유희위원회는 모두 이 세계어의 현상, 발전, 순수성 등을 감시하는 학사원에 해당한다. 각국의 위원회는 유희 기록, 즉 지금까지 검토되고 인가된 모든 기호나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수는 이미 옛 중국의 문자 수보다도 훨씬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유희알 유희자의 예비교육으로는 학문적인 상급학교, 특히 영재학교의 마지막 시험을 마치면 충분했다. 그러나 중요학과나 음악의 성적이 보통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유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 될 수 있다면 유희명수까지 되는 것이 영재학교에 있는 15세 소년들 거의 전부의 꿈이었다. 그러나 학사시험 수험자 중에는 벌써 유래할 유희와 그 발전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진정한 야심을 갖고 있는 자가 극히 소수일 뿐이다. 그 대신 유희의 애호자는 모두 유희 이론이나 명상을 열심히 수련하였다. 그들은 대유희 때 경건하고 헌신적인 공연자의 중심 집단이었다. 이것이 공개적인 유희의 제전 같은 성격을 부여하고 유희가 단순한 상식적인 행위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들 참다운 유희자나 애호가에게는 유희 명수는 왕후나 대제사장이며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독립된 유희자에게는, 아니 그 명수에게도 유리할 유희는 우선 첫째로 음악을 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대체로 요제프 크네이트가 고전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의미에서 그러했다. 우리는 고전음악을 우리 문화의 정수이며 총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가장 명확하고 독특한 자태이며 발견이기 때문이다.
이 음악 중에는 고대와 그리스도교의 유산과 명랑하고 용감한 신앙의 정신, 그리고 비할 데 없는 기사도의 도덕이 내포되어 있다. 고전적인 문화의 자태는 결국 모두가 도덕을, 인간의 행동을 하나의 자태로 응축시켜 만든 모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음악이 제작되어 표현 수단이 매우 다양해졌지만 정신, 아니 도덕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고전 음악에 나타나 있는 인간적인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 인간적인 태도는 언제나 같은 종류의 삶의 인식에 근거하여 우연을 똑같이 초월하려 애쓴다. 고전 음악의 태도는 말하자면 인간성의 비극을 알고 인간의 운명을 긍정하며 그것이 용감하고 명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핸델이나 쿠프렌같이 우아하든 많은 이탈리아인이나 모차르트에서 볼 수 있는 상냥한 태도로까지 승화된 감성이든 바흐에서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침착한 죽음의 각오이든 그 속에는 언제나 저항심,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용기, 기사도 등이 있으며 초인간적인 웃음과 소멸하지 않는 명랑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나 행위와 고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요제프 크네이트, 그의 어린 시절, 곧 영재학교 입학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사건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띤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은 정신이 그를 향하여 비로소 큰 외침을 던졌다는 것, 또 그의 소명의 제1막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최초의 외침이 학문 쪽에서가 아니라 음악 쪽에서 온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기의 이 작은 단편이 남아있는 것은 크네이트의 개인 생활에 대한 그의 모든 추억이 그렇듯이 유리알류의 한 학생의 기록, 말하자면 위대한 스승의 말씀이나 일화를 많이 기록해둔 한 충실한 숭배자의 열성에 힘입은 바 크다. 크네이트는 그 당시 12세시였을 것이다. 차버 숲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베롤핑엔의 라틴어 학교 학생이었다. 이 마을은 정녕 그가 태어난 곳이었을 것이다. 이 소녀는 이미 꽤 오랫동안 라틴어 학교의 장학생이었는데 그곳 교사들로부터, 특히 음악 교사로부터는 매우 열심히 이미 2~3차례 영재 학교에 보내도록 최고 당국의 추천을 받고 있었으나 그 자신은 그 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며 선발된 학생이나 최고 교육국의 명수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 이 무렵에 그는 바이올린과 비파를 배우고 있었다. 음악 교사로부터 멀지 않아 음악의 대가가 베롤핑엔에 들러 학교의 음악 수업을 시찰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연습을 하여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또 선생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들었다. 이 분부는 소년을 극도로 흥분시켰다. 물론 그는 음악의 대가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 또 그 사람이 한 해에 2번씩 찾아오는 장학관과 같은 교육국의 고위층 인사일 뿐 아니라 12반신 중에 한 사람, 12명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요 전국의 음악에 관한 모든 일의 최고 판정자라는 것을 소년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음악 대가가 친히 베롤핑헨에 온다는 것이다. 소년 요제프에게 음악 대가보다 더 전설적이며 신비스러운 인물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곧 유리알 유희의 명수뿐이었다. 방문에 통지가 있는 그 음악 대가에 대해서는 그는 벌써 더없이 큰 불안과 외경심에 사로잡혀 그가 오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게 되었다. 어느 때는 왕처럼, 어느 때는 마법사처럼, 어느 때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처럼, 혹은 고전시대의 전설적인 대예술가의 한 사람, 가령 미하엘 프레토리우스라든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든지 J.J. 프로베르거나 J.S. 바흐 정도처럼 상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혜성이 나타날 때를 매우 즐겁게 기다리는 동시에 그때가 두렵기도 하였다. 반신이자 대천사, 정신계의 신비롭고 전능한 지배자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이 조그만 마을의 라틴어 학교에 친히 들린다는 것. 그 대가가 자기에게 말을 건네며 시험을 할 것이고 꾸짖거나 칭찬하거나 하리라는 것. 그것은 대견스러운 일이며 일종의 기적, 천병과도 같은 일이다. 실제로 교사들의 단언에 따르면 음악 대가가 친히 이 마을의 조그만 라틴어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수십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년은 눈앞에 임박한 갖가지 광경을 그려보았다. 무엇보다 공식적인 대축전이나 새로운 시장의 취임식 때 구경했던 그러한 광경이 떠올랐다. 번쩍번쩍 빛나는 취주악기, 깃발이 펄럭이는 거리, 그뿐 아니라 아마 폭죽도 있을 것이다. 크네이트의 친구들도 그런 상상과 희망을 안고 있었다. 다만 소년 자신은 이 대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질문에 대답할 때 어쩌다가 큰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소년의 들뜬 기대는 흐려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불안은 괴롭기도 하고 감미롭기도 했다. 깃발을 세우거나 폭죽을 울리거나 하며 기다리는 축제도 자기라는 조그마한 요제프 크네이트가 그를 가까이 대한다는 사실, 아니 그 대가가 얼마쯤은 자기를 위해 이 요제프를 위해서 베롤핑헨을 찾아온다는 사실에 비하면 멋지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중대하고 또 뛸 듯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는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대가는 음악 수업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왕하는 것이며 음악 교사는 그가 시험에 틀림없이 합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에 드디어 때는 오고 말았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난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학교 사환이었다.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학생을 15분 후에 음악 선생한테 보내며 그때 머리를 잘 빗고 손과 손톱을 깨끗이 하도록 주의하라고 전했다. 크네이트는 놀라서 얼굴이 파리해졌다. 비틀거리며 학교에서 나와 기숙사로 뛰어들어가 책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머리를 빗고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 케이스와 연습장을 들고 목이 메는 듯한 기분으로 정축된 건물에 있는 음악실로 갔다. 동급생이 흥분한 채 계단 위에서 그를 맞이하더니 연습실을 가리키며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 하고 말했다.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를 불러내지 않고 어떤 남자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 첫눈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 그리 크지도 않은 체구의 백발이 성성한 신사였는데 아름답고 맑은 얼굴에 날카롭고 쏘아보는 듯한 파란 눈을 지니고 있었다. 명랑한 시선이기도 했다. 웃거나 미소를 짓는 그러한 명랑한 모습이 아니라 안정 속에서 고요히 빛을 발하는 명랑함이었다. 그는 소년과 악수를 하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낡은 연습용 피아노 앞에 있는 조그만 의자에 조용히 앉고는 말했다. 자네가 요제프 크네이트지? 선생님은 자네에게 무척 만족하고 계시는군. 너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지. 자, 그러면 같이 연주 좀 해볼까? 크네이트는 이미 그 전에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고 있었다. 노신사가 날카로운 음을 울리자 소녀는 그 소리에 맞추었다. 그러더니 소녀는 이 음악 대가를 의아스러운 듯이 초조하게 쳐다보았다. 무엇을 연주하고 싶지?
하고 대가는 물었다. 학생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넘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악보를 노인에게 내밀었다. 아니, 하고 대가는 말했다.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했으면 좋겠는데 연습곡이 아니라 뭐든지 간단한 거, 외우고 있는 곡, 네가 좋아하는 노래라도. 크네이트는 망설였다. 그 사람의 얼굴과 눈매에 매혹당해서 그만 대답을 못했다. 머뭇거리고 있다가 민망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대가는 재촉하는 빛도 없이 한 손가락으로 어떤 멜로디의 처음 몇 음을 울리더니 알겠느냐는 듯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머리를 끄덕이고 즐겁게 그 멜로디에 맞추어서 연주를 했다. 그것은 학교에서 가끔 부르는 옛 노래의 하나였다. 한 번 더 해봐 하고 대가는 말했다. 크네이트는 그 멜로디를 반복했다. 그러자 그때 너희는 이 음부로 그 멜로디에 맞추어 연주했다. 옛 노래가 이 음부로 자그마한 연습실을 울렸다. 한 번 더. 크네이트는 연주했다. 대가는 그 연주에 맞추어서 제2, 제3 음부로 연주했다. 아름다운 옛 노래가 제3 음부로 방안을 울렸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대가는 3음부에 맞추어 연주를 했다. 아름다운 노래야 하고 대가는 나직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알토음으로 연주를 해봐. 크네이트는 하라는 대로 했다. 대가는 첫 음을 울려주고 다시 세 가지 다른 음을 울렸다. 다시금 노인은 한 번 더 하고 말했다. 그때마다 더욱 즐겁게 울렸다. 크네이트가 테너음으로 그 멜로디를 연주하면 둘이나 세 가지의 대음으로 반주가 따랐다. 몇 번이나 그네들은 같은 노래를 연주했다. 이제 말로 지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할 때마다 그 노래는 자연스럽게 장식음과 주제곡이 서로 얽혀서 더욱 흥겨워지고 있었다. 즐거운 아침 햇빛이 스며드는 아무 장식도 없는 그 자그마한 방은 멜로디의 화려한 메아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잠시 후 노인은 연주를 그쳤다. 이만하면 되지? 하고 그는 물었다. 크네이트는 머리를 저으며 다시 시작했다. 노인은 3음부로 명랑하게 반주를 했다. 4음부는 신락같이 맑은 선을 그으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지하고 교차되어 오르락내리락 가지가지의 윤곽을 그리며 서로 얽히고 있었다. 소년과 노인은 이미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멜로디의 아름다운 선율과 그 선율이 서로 얽혀서 울리는 가지가지의 음색에 열중했다. 그들은 그러한 음색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연주를 계속하면서 그 연주를 따라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지휘자에 따르고 있었다. 멜로디가 다시 끝나자 대가는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마음에 들지, 요제프? 감사하다는 듯 빛나는 시선으로 크네이트는 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애쉬홀츠 학교에 배속받았다. 이 학교의 사진을 이전에 교장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애쉬홀츠는 카스틸리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새로운 학교촌이었으며 모두 현대식 건물에 시내에서는 멀리 떨어져 빼곡히 나무로 둘러싸인 시골의 작은 촌락이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크노이트는 음악의 대가를 만난 것이 큰 기쁨이었다. 그 대가는 적어도 2, 3개월마다 한 번씩 애쉬홀츠에 와서 음악 수업을 참관하고 시찰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선생과 교분이 있어 며칠 동안 머무른 적도 있었다. 어느 때 그는 개인적으로 몬테멜로디의 가극 베스퍼를 상연하기 위한 마지막 예비 연주를 지휘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음악과 학생들 가운데 있는 인재였다. 그리고 크네이트는 그 대가를 아버지처럼 정답게 느끼는 인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연습실 하나를 잡고 1시간쯤 크네이트와 같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이나 옛날 작곡법의 법례를 연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발트첼 시절 크네이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동급생, 다시 말하면 플리니오 데 시뇨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청강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인으로서 교육국에 오래 머무르면서 종단에 들어올 생각 없이 영재학교를 졸업했다. 그러한 청강생은 가끔 있었다. 물론 흔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국에서는 물론 영재학교를 마친 후 다시 부모 집이나 속세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의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스틸리엔 설립 당시에는 그 지방을 위해서 공적을 많이 세운 몇몇 유수깊고 권세 있는 가문들이 있었다. 그러한 가문들의 아들의 재능을 보아 자격만 되면 이 영재학교에 청강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관례로 내려져 왔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관례를 고집하는 가문들이 있었다. 때는 오고야 말았다. 대신오리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학생이 자기 말을 자극적이며 귀에 걸리는 이야기거나 논쟁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 적은 금발 소년이었으며 귀엽고 얌전했지만 약간 수줍은 태도였다. 대신오리가 정답게 말을 걸면 그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어물어물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 소년은 확실히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를 따르고 있다고 플리니오는 생각했다. 대신오리와 플리니오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소년은 확실히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를 따르고 있다고 플리니오는 생각했다. 그래서 플리니오는 그에게 친절을 보이며 완전히 자기 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오후에 자기 방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수줍고 공한 이 소년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플리니오는 상대방이 자기를 피하며 대답조차 하려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런 일이 손위의 소년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그날부터 무뚝뚝한 요제프에게 호감을 얻고자 애썼다. 처음에는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다. 여기 상대가 될 남자가 있다. 장차 친구가 될는지 혹은 그러지 못할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는 다시금 요제프가 자기 옆에 나타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지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수줍은 요제프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곤 했다. 이 태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훨씬 전부터 요제프는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어떤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자기 시야를 넓혀주는 것 또는 어떤 인식이나 계몽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나의 유혹이요 모험일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그는 플리니오의 이야기가 자기의 사상을 깨우쳐주고 처음으로 자극을 일으킨 의혹이나 비판욕에 대해서 요제프는 친구 페로몬테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는 그것을 거의 문제시하지 않고 플리니오 같은 녀석은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학생이니 그런 녀석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곤 이내 다시 음악 연습에 몰두했다. 요제프는 자기의 의혹과 불안을 교장에게 말해서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전날에 사소한 논쟁이 있은 다음부터 교장을 솔직한 태도로 대할 수 없었다. 요제프는 교장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염려스러웠다. 게다가 모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니오에 대한 소문이 교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교장이 그의 상담을 고자질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더욱 염려스러웠다. 플리니오가 친구로서 접근하려 하면 더욱 괴롭고 망설여졌기 때문에 요제프는 자기의 보호자이며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그 음악 대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플리니오가 저를 동지로 삼을 생각인지 또는 그저 이야기 상대로 삼을 생각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 상대나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전 유혹에 빠지고 신의를 잃게 되며 이미 이만큼 카스틸리엔의 뿌리를 받게 된 저의 생활은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져도 이곳 이외에 돌아갈 수 있는 양친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플루니오의 가슴 서슴치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좋아, 후에 다시 초대해보겠어 하고 플리니오는 말했다. 언제고 꼭 성공할 테니까 꼭 한번 우리 집과 집안 사람들을 알게 했어. 우리들도 같은 인간이며 단순히 속세의 장사꾼 나부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테야. 네가 없어서 정말 섭섭해. 이봐 요제프,
너는 이 복잡한 카스틸리안에서 속히 출세를 하도록 해. 너는 성직 제도의 일원으로서 매우 적합하지만 내 의견으로는 말이야. 너의 이름이 크네이트 하인 뜻입니다. 크네이트이니까 학자의 조수가 되기보다 승려가 더 적합해. 너의 미래가 눈부시리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어. 넌 앞으로 대가가 되어 고관에 오를 거야. 요제프는 쓸쓸히 그를 쳐다보았다. 얼마든지 비웃어봐 하고 그는 작별의 감격을 걷잡지 못하며 말했다. 나는 너 같은 야심가는 아니야. 앞으로 내가 어떤 직책을 받게 되면 그땐 넌 벌써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대학 교수, 연방 장관 같은 것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들과 카스텔리아인을 그리워해줘. 플리니오,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줘. 밖에서 우리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이상으로 카스텔리아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바깥 세상도 있어야 할 게 아니야? 그들은 악수를 했다. 플리니오는 길을 떠났다. 발트체르의 마지막 1년 동안 요제프의 신변은 매우 조용해졌다. 말하자면 대표적인 인물로서 대중 앞에 나타나며 노력이 필요한 그의 역할은 돌연 끝나고 말았다. 이제 카스틸리아에는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 한 해 동안의 자유 시간을 유리할 유희에 기울였고 그것에 더욱더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유희의 의의와 이론에 관해서 그 당시 메모를 해놓은 수첩은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되어 있다. 모든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군 정신적 생명이군 동적인 현상입니다. 유리알 유희는 근본에 있어서 그 현상의 미적인 면을 이해하려는 것이며 특히 주로 율동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요제프 크네이트는 그럭저럭 24살이 되었다. 발트체를 떠남으로써 그의 학생 시절은 끝나고 자유스러운 연구 시절이 시작되었다. 순전한 애쉬 홀트의 소년 시절을 제외하면 그것은 아마 그의 일생 동안에 가장 명랑하고 행복스러운 시기였을 것이다. 학생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무한한 정신적 지평을 향해 걸어가노라면 환영은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리고 봉사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무한한 정신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도 품지 않은 청년. 그런 청년의 발견욕이나 정복욕에는 사실 언제나 다시금 놀랍고 감격할 만큼 아름다운 그 무엇이 감돌고 있다. 어떤 특별한 재능에 따라 일찍부터 특수한 부문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지향하는 요제프 크네이트와 같이 여러 재능을 타고난 청년에게는 바야흐로 자유스럽게 연구할 수 있는 봄철이야말로 행복하고 어느 정도 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이제 앞서서 영재학교의 훈련과 명상 수업으로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구나 온화한 교육국의 감독이 없다면 이 자유는 재능 있는 청년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불행한 운명을 초래할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가 질서를 확립하기 이전 시대, 다시 말하면 카스틸리안 이전의 몇 세기 동안 이 자유는 수많은 훌륭한 인재에게는 그러했던 것이다. 이전 시대의 대학에서는 사실 젊은 파우스트와 같은 인물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돛에 바람을 달고 배를 띄웠다가 그만 무모한 도락적 취미로 파선을 넣지 못했다. 사실 파우스트야말로 천재적이며 도락적 취미와 그 비극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카스틸리아니에서는 그 이전 시대의 그 어느 대학에서보다 연구생의 정신적 자유는 훨씬 넓었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수단은 훨씬 풍부했다. 게다가 카스틸리안에서는 물질적인 염려나 명예심, 불안, 양친의 빈곤, 빵 문제, 취직의 가능성 같은 것에 좌우되거나 제약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연구생들은 교육주의 대학, 연구실, 도서관, 기록소, 실험실에서 출신이나 앞날의 희망에 상관없이 완전히 평등했다. 성직 제도에서는 단순히 학생의 지적이며 성격적인 재능과 소질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질 뿐이었다. 그 반면에 일반 세계의 대학에서 흔히 수많은 천재들이 희생되는 자유나 유혹, 위험은 물질적인 점으로나 정신적인 점으로나 카스틸리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여기에도 위험이나 악마의 힘이나 유혹이 얼마든지 있다. 어디로 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에 초연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카스틸리안의 학생들은 탈선이나 환멸이나 파멸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술을 마시는 버릇이 생길 염려도 없고
옛날 어느 시대의 학생처럼 호언장담을 하거나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청춘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다. 또는 어느 날 뜻밖에도 자기의 대학 졸업장은 잘못된 것이며 자기의 예비 교육에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결함을 연구 시기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도 없었다. 카스틸리엔의 질서는 그러한 폐단을 미리 막아주었다. 크네이턴은 학생들이 자기를 비범한 인물이라고 뒤에서 칭찬을 하건 거만한 야심가라고 비웃건 간에 그는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연구뿐이며 지금은 모든 연구를 유희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아마 그 밖에 그로서 중요한 것은 사실 유희가 카스틸리엔에서 가장 고귀한 것인지 자기 일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하는 그런 문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희의 법칙과 가능성을 더 깊은 비밀 속까지 파고 들어가도 또 유희를 상징하는 복잡한 내부 세계와 기록소와의 복잡한 미궁에 익숙해졌다 해도 절대로 그의 의혹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신앙과 의혹은 서로 엉켜 있으며 그것은 마치 서로 제약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원으로 파견을 갔다. 수도원에서는 예상외로 환대를 받았다. 그는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카스틸리엔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 수제들 중에 유리알 유희의 선생을 뽑아 수도원에 보내어 편의를 도모한 것은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다. 크네이턴은 뒤부와 장관 밑에 있을 때 귀빈 대접을 받을 처음 얼마 동안은 특히 개인 자격이 아니라 카스텔리엔의 대표자로 처신하며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접받거나 혹은 다소 거리감을 두거나 간에 그것을 참되게 받아들이도록 지도를 받았다. 그 좋은 덕분에 처음에 얼떨떨한 기분은 면할 수 있었다. 수도원 원장이 게르바지우스는 그에게 정답고 명랑한 호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해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그곳은 거친 산지대로서 험한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가축들이 가득 노니는 목장의 경치는 힘차고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몇 세기에 걸친 역사의 발자취가 어린 낡은 건물의 육중하고 널찍한 품이 그는 즐거웠다. 크네이턴은 그곳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곧보다 자유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때까지 유리알 유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강의한다는 의무를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이곳에 오게 된 명목적인 사명이었다. 그런데 수도원 신부들은 도리어 그의 기분을 건드려서는 안 될 사절과 같이 대했다. 나중에 원장 게르바지우스가 수업의 임무를 환기하고는 우선 몇몇 신부를 데리고 크네이트에게 왔다. 그런데 우선 실망스럽고 놀라웠던 것은 이 손님을 그처럼 후대하는 이곳에서 그 고귀한 유희의 문화가 정말 표면적이고 초보적이었으며 거기에 극히 얕은 유희의 지식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다른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곳에 파견된 것은 유리알 유희 때문도 아니요 그것을 수도원에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유희의 큰 욕심이 없는 몇몇 신부에게 어느 정도 초보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약간의 흥미를 유발시킨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라면 영재에 속하지 않는 다른 후보생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그의 사명의 진정한 목적일 수 없었다. 자기가 이곳에 파견된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여튼 그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수도원에서의 그의 권위는 분명히 갑자기 커지고 그와 동시에 그 자신도 강해지게 되었다. 크네이턴은 발트체를 때때로 방문해도 좋다는 허가를 그리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라디오로 실황 상황을 한번 듣고 강연이나 유희를 몇 번 들었다. 따라서 멀리 수도원의 화려한 객실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유희자촌의 식장에서 엄숙히 발표하는 현상 모집 작품의 성적을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제출한 작품은 조금도 개인적이거나 혁명적이 아니었지만 현실하고 매우 우아하며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3등이나 2등상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에게 1등상이 수여됐다는 결정을 들었다. 그는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미 유희의 명수의 사무국 아나운서는 나직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성적을 읽으며 2등상의 수상자로 데굴라리우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이 경기의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 감격적이며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체험이었다. 그는 펄쩍 뛰어내려가 발자국 소리가 울리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그 무렵 옛 음악 대가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사명을 다하고 종단의 사무국에서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장차 외교관 근무로 나가지 않고 멀지 않아 고향의 친구들한테로 또 유리할 유희로 돌아가리라는 가슴 벅찬 희망을 얻게 된 나머지 형식에 대해서는 애를 썼지만 다른 사정으로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저희 유희가 지금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친구와 같이 하게 된 기쁨, 이것은 사실 한꺼번에 너무 벅찬 일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즐겁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얼마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만 이 수건이 이루어진 것은 저로서는 너무 뜻밖의 일로서 저의 감사하는 마음에는 일종의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넘칠 듯이 가득 채워진 그릇에 단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진다면 전체가 불안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디 이런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은 무슨 말이나 너무 지나친 것이니까요. 멀지 않아 그가 한 방울을 더 받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짧은 동안 크네이트는 닥쳐올 커다란 변화를 예감한 듯이 행복감과 이에 뒤섞인 불안 속에 잠겨 있었다. 이 몇 달 동안 야고프스 신부로서는 행복하고 마음이 후련한 즐거운 시기였다. 제자이며 동료인 이 사람을 놓치게 될 것은 섭섭한 일이었다. 공부 시간에는 물론이요, 더욱이 자유스럽게 대담화를 할 때에도 자신의 연구와 사상으로 충만한 생애에서 획득한 인간 생활과 모든 만족에 고귀하고 깊은 인식을 가능한 크네이트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다. 크네이트의 사명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서 또는 로마와 카스틸리엔 사이의 친교와 정치적 일치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가끔 크네이트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카스틸리엔의 종단이 창설되고 로마가 굴욕적인 시련기에서 서서히 부흥하려 하며 결실을 본 그 시대를 연구하라고 권했다. 또한 16세기 종교개혁과 교회 분열에 관한 책을 2권 권하고는 원칙적으로 직접 원본을 연구하며 가능한 분야로 연구 범위를 좁히는 것이 두꺼운 세계사 책을 읽는 이보다 낫다고 간곡히 타일렀다. 그리고 모든 역사 철학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느낀 불신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전 카스틸리엔에서는 커다란 축제 행사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축제에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축제는 방향은 서로 다르더라도 카스틸리엔 주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조화의 명분 아래 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규율의 이기적 정신을 완화시키며 다양성을 초월한 통일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 축제는 신자에게 진정한 영감이 넘치는 성례적 힘이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종교의 역할을 보충하는 것이 되었으며 또한 어느 쪽을 위해서나 미에 맑은 샘물로 몸을 씻는 것과 같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때 있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순환곡은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재발견된 다음 세기에 있어서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진정한 종교적 의식이고 정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정신의 창조자의 엄숙한 헌시이다. 크네이트로서는 자기의 결심에 대해서 수도원 사람들이나 고향 당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데골라리우스는 매우 흥분한 표정으로 객사로 달려들어왔다. 요제프를 찾더니 빈 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숨이 끊길 듯한 어조로 말했다. 요제프! 내가 미리 얘기해놨더라면 좋았을걸. 알 리가 없어? 알 리가 있어? 사실은 그렇게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어. 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 사실 기뻐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유이자 촌의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이 사내는 열을 올리며 보고를 했다. 요제프 크네이트가 유리알 유이의 명수로 뽑히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수 토마스의 후계자로 생각되었던 기록소장은 이미 그 전전날 좁혀진 후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영재들 가운데서 새 후보자의 이름은 지금까지 질문할 때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명수나 종단본부의 특별한 호의나 추천을 받은 것 같지 않았다. 반면에 크네이트를 위해서 종단본부의 두 단원과 디구아 씨가 보정을 쓰고 있는 한편 이전에 음악 대가가 한 은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측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 전 음악 대가를 몇 사람의 명수가 방문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요제프, 사람들은 자네를 명수로 삼으려는 거야 하고 그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그 입을 손으로 막았다. 요제프는 처음 그런 말을 듣고 프리츠 못지않게 흥분이 되었다. 그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법왕선거의 비밀실의 상황이나 추측에 대한 유이자 촌의 의견을 프리츠가 말하고 있는 동안 크네이트는 친구의 추측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도리어 자기 마음속은 긍정이라도 하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 자신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는 흥분한 친구의 입을 손으로 막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무라듯 말했다. 그렇게 떠들지 말게. 여보게.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친구들한테나 가보게. 테굴라리우스는 아직 할 말이 많았지만 그의 눈초리에 그만 입을 다물었다. 낯선 사람의 눈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파리하게 질려서 나가버렸다. 후에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순간 크네이트가 보인 이상하게도 쌀쌀한 표정을 처음에는 한 대 얻어맞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따귀를 맞은 듯 옛 우정과 친밀함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되었다. 크네이트는 이 임명을,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이며 최고 소명을 그 자신 충분히 예측하고 적어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마도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번에도 그를 놀라게 했으며 불안을 품게 했다. 그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니라고 후에 스스로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흥분하고 있는 데골라리우스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데골라리우스는 이 임명을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다 해도 결정되어 발표되기 며칠 전에 짐작하고 예측했었다. 사실 요제프가 나이가 젊다는 것을 제외하면 그가 최고 관청에 선임된다고 해서 반대가 있을 리 없었다.
동료들은 대개 적어도 45세부터 50세에 그 같은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요제프는 아직 40도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렇게 빠른 임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었다. 그런데 프리츠가 그 관찰과 종합의 결과로서 친구를 놀라게 한 것은 무엇보다 발트첼 공동체의 복잡한 기구를 세부에 이르게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능숙한 영재 유희자의 관찰이었기 때문에 크네이트는 이내 상대방의 이야기가 타당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임무와 운명을 이해하며 받아들였다. 플리니오 데시뇨리가 다시 방문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그렇게 날카로운가? 상당히 오래라고 자네는 말하는군. 명상의 매력을 부린 후 오랜 세월이 흘렀네. 갑자기 자네는 내 일을 염려하는군. 그때 이 발트첼에서 휴가 강습을 받고 있는 나에게 자네들은 매우 은근한 태도로 경멸하는 빛을 보이며 우정을 구하는 내 소원을 보기 좋게 물리쳤지. 그때 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카스틸리엔 기지를 영원히 묻어버릴 결심을 하고 여기서 돌아갔어. 그때부터 유리할 요일을 단념하고 그 이상 명상을 하지 않았니. 음악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지. 그 대신 나에게 세속적인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새로운 친구를 발견했어. 우리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매수했어. 손이 닿는 대로 온갖 마취제를 시험했어. 예절이나 존경할 만한 것, 이상적인 것을 모조리 비웃고 침을 뱉었어. 그렇게 과도한 상태는 물론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카스틸리안의 도금한 껍질을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벗겨내기엔 충분했지. 그리고 몇 해가 지났어. 너무 지나치게 일을 저질렀으며 몇 가지 명상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고 가끔 느꼈지만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나 강했어. 자존심이 너무나 강했다고 하고 크네이트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난 그동안 속세로 기어들어가서 속된 인간이 되고 말았어. 속된 인간이 되려고 밖에 원치 않았지. 속된 인간의 생활밖에 원치 않았어. 그들의 정열적이며 순진하고 난폭하며 자제력 없이 행복과 불행 사이에 흔들리는 생활밖에 원치 않았던 거야. 자네들의 수단의 도움을 빌렸어. 어떤 완화제나 특수한 지위를 얻는 것을 멸시했다고. 명수는 예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는 오랜 세월을 끝까지 견디어냈군. 그것으로 결말을 보기 위해서 자네는 어떤 방법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냐? 왜 이용했지? 하고 플리니오는 말했다. 난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다시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대개는 잠을 잘 수 있도록 온갖 마취제를 쓰고 있지. 크네이트는 갑자기 맥이 탁 풀린 듯이 잠시 눈을 감았지만 곧 다시 뚫어지게 친구를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엿보았다. 처음에는 검토라도 하듯이 심각했지만 점점 부드럽고 가까워지며 명랑한 태도였다. 플리니오 데시뇨리는 여지껏 이러한 눈빛이 인간의 눈 속에 나타난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저항하려고 했다. 자넨 나를 좀 더 행복스럽고 명랑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어쩐지 자넨 전혀 묻지 않았어. 그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고 명랑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하고 요제프 크네이트는 웃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하건 하지 않건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해야겠지. 대체 자네는 왜 그것을 찾고 바라지 않는 건가? 그것을 위해 자네는 여기 있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 자네는 우리들한테 돌아온 것이고 자네는 카스틸리엔을 미워하며 멸시하고 있어. 그리고 자네의 세속적인 기질과 비애를 몹시 자부하기 때문에 이성이나 명상으로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들의 명랑성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남모를 그리움이 그간 오랜 세월을 두고 늘 자네를 이끌어왔어. 그리고 결국 자네는 다시 찾아왔어. 다시 한번 우리들 시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야말로 이번엔 좋은 때에 찾아온 거야. 우리 측에서도 자네들 세계에 부르는 소리나 열려있는 문에 대해서 몹시 그리워하고 있는 때에 자네가 찾아온 거야.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도 또 말하기로 하세. 자네는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해주었어. 친구,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네. 나도 자네에게 몇 가지 고백을 해야겠지.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었어. 자네는 내일 아침 떠나고 또 나는 나대로 바쁜 하루의 일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
자야지. 앞으로 15분 동안만 더 있어주게 부탁일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 옆으로 가더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흐르는 구름 사이에는 띠를 두른 듯 어둠이 덮인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가 이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있는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명수는 하늘을 쳐다보며 율동적인 호흡으로 가을밤의 차가운 엷은 공기를 맛보고 있었다. 그는 한쪽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좀 봐 하고 그는 말했다. 하늘에 띠를 두른 구름의 경치, 처음 보았을 땐 가장 검은 부분이 짙은 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검은 흐린 곳은 구름에 지나지 않으며 짙은 공간은 이 구름의 산기슭과 계곡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허공 속으로 잠겨들고 그곳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지. 엄숙하고 우리 인간에게 순수성과 질서의 최고 상징으로서 별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거야. 세계와 그 신비의 깊이는 검은 구름 속에 없어. 그 깊이는 맑고 갠 가운데 있네. 부탁일세. 자기 전에 잠시 별이 가득 찬 항만이나 해협을 바라보게.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나 꿈이 떠오르면 그것을 물리치지 말도록 하게. 명수는 당국에서 그의 첨언을 각하하는 요지의 편지를 읽고 나자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것은 차갑고도 산뜻한 아침 기분이었다. 때는 이미 왔으며 지금은 우물쭈물 주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각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독특한 이 기분은 그의 생활의 결정적인 순간에 부딪혔던 때부터 그에게는 익숙한 것이며 활기를 주는 동시에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별의 아쉬움과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이 혼합되어 마치 봄날의 폭풍처럼 무의식 중에 깊이 마음속을 뒤흔들었다. 시계를 보았다. 1시간 후에는 강의를 해야만 했다. 그는 이 1시간을 내성하는 데 바칠 결심을 하고 한적한 명수의 뜰로 들어갔다. 걸어가는 도중 돌연 생각난 한 줄의 시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릇 이 일의 시작에는 신비로운 힘이 따르고. 이 시의 구절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느 시인의 시인지 읽은 적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구절은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즐겁게 했다. 지금의 체험에 꼭 들어맞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뜰에서 첫 낙엽이 한두 입 떨어져 있는 긴 의자 위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내성의 안정을 얻으려고 애쓴 결과 맑은 마음으로 고요히 사색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자 인생의 이 한때의 상태가 일반적이며 초개인적인 형태로 정연하게 나타났다. 자그마한 강당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시의 구절이 다시금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잘 생각해보자 문구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돌연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혼자 중얼거렸다. 무릇 이 일의 시작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며 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이미 강의 시간을 마치고 여러 가지 다른 일과를 끝냈을 때 비로소 그 식구의 출처가 생각났다. 그것은 옛 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때 생도이며 학생이었던 시절에 자신이 지어놓던 시 속의 한 문장이었다. 그 시는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라는 구절로 끝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대리인을 불러서 자기는 내일 여행을 떠나야겠으며 기한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모든 일은 간단한 지시와 함께 대리인에게 맡겼다. 그리고 언제나 잠시 출장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친절하며 사무적으로 작별을 고했다. 그는 일찍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친구 테블라리오스에게는 본심을 숨기고 작별한다는 괴로운 기분을 그에게 남기지 않고 떠나야만 했었다. 예민한 친구를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계획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제프 크네이트는 걷는 것이 즐거웠다. 몇 해를 두고 도보로 여행한 일이 없었다. 사실이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가 도보 여행다운 여행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한때 마리아 펠스 수도원에서 발트체르 연례 유희에 참석하려고 카스틸리에노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 유희는 각하, 다시 말하면 토마스 폰 테어 트라베의 죽음으로 지장을 많이 받았고 후에 그 자신이 그 뒤를 맡아보게 되었던 것이다. 전 같으면 그 시대나 학창시절이나 중림을 회상하면 반드시 몸이 건조하고 추운 지방에서 양재 바른 넓은 지방,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의 낙원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그런 회상은 비애가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매우 멀고 색다르다는 것, 또는 오늘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비스럽고 화려한 것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명랑하고 맑은 9월 오후, 가까이는 짙은 빛으로, 멀리는 가물가물 꿈같이 부드럽고 보라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빛이 떠도는 것을 천천히 걸으며 한가로이 바라보게 되었다. 훨씬 옛날에 체험한 도보 여행이 먼 세계나 낙원처럼 체념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여행은 그 당시의 여행, 오늘의 요제프 크네이트는 그 당시의 크네이트와 마치 형제처럼 가까워지는 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고 신비스러우며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일도 있을 것 같았다. 세계의 하루가 이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순수하게 그를 대해준 적은 오랫동안 없었다. 자유와 독립의 행복감이 강한 음료수처럼 그의 심신을 죽여 세웠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한 느낌과 이토록 행복되고 흐뭇한 황홀감을 느끼지 못했던가. 그는 생각에 잠기며 감미로운 이런 감정이 침해당하고 구속당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토마스 명수와 대답을 하던 때의 일이었다. 그때 그는 친절하면서도 비꼬는 듯한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자유를 잃었던 그때의 순수한 감정을 샅샅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원래부터 고통이나 불길같이 타오르는 고민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이요, 뒤통수를 때리는 가벼운 전율이며 횡격막에 일어나는 짜릿한 기관의 느낌이요, 체온의 변화이며 특히 생명감의 속도의 변화였다. 불안에 휩싸여 잔뜩 위축시키고 멀리서 질식시키려고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그 운명의 한순간, 그때의 느낌이 지금 보상되어 멀리 가라앉고 있었다. 어느덧 잎이 붉게 물든 앵두나무 밑에서 발을 멈추고 풀바디에 앉았다. 그는 우덧 가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알렉산더 명수가 뜻밖에도 넣어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자그마한 나무 퉁수였는데 그는 어느 정도 애착을 느끼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순진하고 어린아이답게 보이는 이 악기를 수중에 넣은지는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다. 반년 전쯤의 일로 그는 그것을 얻게 된 날을 즐거이 회상했다. 그때 음악 이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카를로 페트몬테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몬테포르토를 떠난 적이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몬테포르토에 있는 악기 수집관을 구경했었다. 명수의 떨이나 침실에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퉁수 소리가 때때로 흘러나왔었다. 아직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었지만 여러 가지 찬미가나 짤막한 곡을 배워서 그것을 익히고 어떤 것은 그 글귀까지 외웠었다. 그 짧은 곡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것은 크네이터의 현 상태에 가장 어울리는 곡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몇 줄 읊었다. 우리 머리와 사지는 밑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일어서서 명랑하고 즐겁게 하늘 우러러 보노라. 퉁수를 입술에 대고 그 곡을 부르면서 그는 멀리 높은 산을 향해서 부드럽게 빛나는 넓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명랑하고 경건한 짧은 그 곡이 아름다운 퉁수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것을 듣자 하늘, 산, 멜로디, 이 하루가 완전히 자신과 융화되는 것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했다. 매끈거리는 둥근 나무를 손가락 사이에 느끼게 되자 기쁨을 느끼며 몸에 걸친 의복과 자그마한 이 퉁수가 발트첼에서 들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소나마 그런 대로 사유재산에 성실을 띤 물건이 이것저것 신변에 모였다. 그 중에 특히 쑥이나 메모장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모두 남겨두고 왔다.
그것들을 유의자 차원에서 마음대로 이용될 것이다. 이 퉁수만은 갖고 왔다. 그것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즐거웠다. 그것은 겸손하고 정다운 길동무였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햇빛에 도취된 그저 몇 분 동안의 축제였다. 크네이트는 학생이 자기 눈앞에서 나체로 변하여 새롭게, 이상하게, 완전하게 자기와 같이 걸어나오는 신기한 광경을 감격해하며 바라보았다. 그들은 집과 오막살이 집 사이의 통로에 서서 동쪽에서 흘러넘치는 빛을 받으며 조금 전에 체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그때 춤의 마지막 스텝을 끝낸 티토는 행복의 도치경에 서서히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는 그저 혼자만이 아니고 자기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행동에 옮겼을 뿐 아니라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자 혼자 놀고 있던 짐승이 불의의 습격을 당한 듯이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갑자기 위험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그를 완전히 가로막고 압도하는 이상한 순간적인 마술적 힘을 헤치고 나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자 주저치 않고 당장 그대로 했다. 연령에 비해서 가면처럼 굳어졌던 그의 얼굴이 순진하면서도 어느 정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였다. 곤히 잠든 남자를 갑자기 깨웠을 때의 얼굴 같았다. 그는 무릎을 조금 흔들며 선생의 얼굴을 멍청하게 쳐다보다가 뭔가 소중하면서 이미 때가 늦은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나 한 듯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오른팔을 쓱 내밀며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호수의 저쪽 기슭을 가리킨 것이다. 거기는 호수 절반과 마찬가지로 아직 짙은 그늘 속에 가로놓여 있었다. 아침 햇볕에 정복된 바위산은 그림자를 그 기슭으로 점점 좁히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며 소년답게 신이 나서 외쳤다. 빨리 헤엄치면 우리는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저쪽 기슭에 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말이 나오고 태양과 헤엄치기 내기를 하는 암호를 알리자 티토는 높이 뛰어서 머리를 숙이고 호수 한가운데로 사라졌다. 혈기에 넘친 것인지 당황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하여 빨리 뛰어나가서 조금 전에 음숙한 장면을 과장된 행동으로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것 같았다. 물은 튀어오르며 그 위에 막 부딪혔다. 잠시 후 머리와 어깨에 팔이 다시 나타나 거울같이 파래한 수면 위에 떠 있었지만 기운차게 멀어져 갔다. 크네이트는 여기까지 왔지만 목욕을 하고 수영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몸에 소름을 돋게 할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고 하룻밤을 다소 불편한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좀처럼 기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운 태양빛을 받으며 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몹시 감격하고 흥분해 있었기에 제자가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졌으며 그 순간에도 몸도 별로 두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자기가 냉정한 어른의 분별에서 이 힘내기를 거절하고 소년을 혼자 헤엄치게 해서 실망을 준다면 이날 아침 한때로 인해서 기껏 길을 터주고 약속해준 일이 다시 가라앉아 버릴지 모른다는 것을 그는 염려했다. 무엇보다 급히 산을 오른 탓에 몸이 쇠약하고 불안한 감이 생겼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또한 이렇게 불쾌한 기분은 어쩔 수 없이 굳세게 밀고 나가기만 하면 이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르는 소리는 경고보다 강하고 의지는 본능보다 강했다. 그는 급히 아침에 가벼운 기운을 벗고 심호흡을 하고 학생이 물에 들어간 곳으로 뛰어들었다. 호수는 빙하의 물을 받아 여름 한 채라도 단련을 쌓은 사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저기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다. 조금 몸이 떨리리라고는 각오를 했지만 이처럼 물어뜯는 듯이 차가우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찬 기운이 그를 감싸고 한순간 훅 타오른 뒤에는 순식간에 냉기가 온몸을 찌르기 시작했다. 뛰어들고 나서 이내 다시 떠올랐을 때는 수영선수인 티토가 자기를 훨씬 뒤에 남기고 저쪽으로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얼음처럼 격심한 저기에 쌓인 것을 느끼며 거리를 단축시켜서 경쟁의 목표에 이르러 소년의 존경과 우정과 영혼의 공감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미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죽음은 그의 뒤를 따라와 그를 덮쳤다. 그는 심장이 뛰는 동안 전력을 다해서 죽음에 대항했다. 젊은 수영선수는 뒤를 돌아보고는 명수가 자기를 뒤를 따라서 물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만족을 느꼈다.
다시 동정을 살폈을 때는 이미 상대방이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을 부르며 방향을 돌려서 상대방을 구하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이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헤엄치며 물속으로 들어가 깔아앉은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몹시 추워서 그도 결국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비틀거리며 숨이 막힐 듯하여 간신히 기슬게 닿자 목욕용 가운을 발견하여 그것을 손에 들고 기계적으로 몸과 손발을 문지르니 굳어졌던 피부에 겨우 온기가 돌았다. 마비된 듯이 양지에 앉아서 그는 물속을 응시했다. 그러자 차가운 푸른 물이 그를 멍하니 생소하며 사나운 빛으로 노려보았다. 몸의 기운을 점차로 회복하자 그는 의식이 돌아왔고 불현듯 닥쳐온 사건에 대한 공포가 전신을 음습해왔다. 그는 어쩔 줄 모르며 비애에 짓눌려 있었다. 어쩌면 좋을까? 자기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끝까지 싸우며 한가할 필요가 없는 이때 비로소 놀란 마음의 비애 속에서 자기가 이 사람을 매우 필요가 없는 이때 이 사람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항변을 해도 명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동안에 이 책임이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며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요구하리라는 예감에 사로잡히자 곧 그는 신성한 전율을 느꼈다. 다음은 요제프 크네이트가 남긴 유고 시입니다. 단계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일생의 모든 단계와 지혜와 덕망도 그때그때 꽃피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생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용감히 서러워하지 않고 새로이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듯이 이별과 재출발의 각오를 해야 한다. 무릇 이 일의 시작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네. 그것이 우리를 지키며 사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을 명랑하게 하나씩 밟고 올랐어야 한다. 어디서나 고향 같은 집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구속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고 한다. 우리 생활권의 뿌리를 받고 정답게 들어앉으면 탄력을 잃기가 쉽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마비된 습관에서 벗어나리라. 임종시에도 다시 우리를 새로운 공간으로 향하게 하고 젊게 꽃피워줄지 모른다.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라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유리알 유희. 우주의 음악을, 명수의 음악을 우리는 존경하고 귀담아 듣고 복받은 시대에 존경하는 정신을 정결한 축제로 초대하련다. 마법의 상형 문자의 비밀로 우리들은 풍부해진다. 그 속에는 한없이 격동하는 생명이 흘러들어 티 없는 비유를 이루기 때문에
성좌처럼 투명하게 그것은 울린다. 그 봉사에서 우리 생명은 의미를 얻는다. 그 원의 중심에서 떨어지는 자는 신성한 중심을 향해서 떨어질 뿐이다.